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 첫날 뉴스와이드 진행을 맡은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만 무항공항 이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던 딱 한 달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침 또 어젯밤 밤 10시 30분쯤 아마 많이들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기 사고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올까요? 부터가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연기 그 이후로 그때부터 승객들이 막 앞으로 밀리면서 주위에서 문 열어라 하시면서 계속 막 밀고 승객들이 막 짐 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막 그렇게 된 거죠.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질서정연하게 좀 다 대피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꼬리 쪽에 이제 선반 쪽에서 이제 불이 붙었다라는 그 승객 일부의 증언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꼬리 쪽에 승객이 이제 그 게이트에 앉아 계시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열고 그쪽 꼬리 문은 탈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앞열이 게이트가 개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30분쯤 김해에서 홍콩으로 향하려던 대기 중이던 이 에어 부산이 이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 영상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많은 승객들이 무려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승무원과 정비사를 합해서 한 7명 정도 됐고요. 나머지 169명이 모두 탑승객이었다. 다만 너무 다행이라는 건 전원 잘 탈출했습니다. 때문에 물론 지금 이 부상자는 있긴 합니다만 중상자로 분류가 될 만한 그런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는 소식부터 먼저 좀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 어제 한 10시 30분에 이 화재 신고가 지금 들어왔었는데 원래대로면 사실상 한 9시 55분쯤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약간 딜레이가 되는 상황에서 이 화재 신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행히 한 1시간 10여 분 만에 일단 완전히 된 이 불길이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단 인명 피해는 없긴 없었습니다만 하지만 화재 원인이 대체 무엇이냐? 화재 원인을 두고 지금 많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 전문가시죠. 지금 김인교 항공대 비행교육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규입니다. 네, 원장님. 사실 이번 화재가 좀 많은 뭐 증언들이나 아니면 뭐 일부 보도에서는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머리 위에 있는 머리 위 선반에서 이 뭔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반 안에서 약간 빨간 불길을 솟는 뭐 이런 모습도 있었었는데 과연 그럼 선반 내부에서 뭐가 탔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사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뭐 원인이 뭐다 하고 단언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올라온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추정은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른 화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기내에서 직접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객실의 그 오버헤드 빈이라 그러죠. 그 승객 위에 있는 열고 닫는 그 선반 안에서 화염이 막 꽉 차 있는 이런 그림도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승객들의 짐 속에 실려 있던 어떤 다른 이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화재를 발생시키게 된 어떤 주 원인이 아닐까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많이 그런 그 경우에 네. 추정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그런 원인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 배터리일 가능성도 있다니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긴 한데 또 만약에 또 보조 배터리라고 한다면 보조 배터리를 사실 기내 소지가 가능한 항목이기도 한데 그럼 이거는 배터리 제조사의 문제냐 항공기 자체의 원인이 없다는 쪽으로 약간 무게가 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요. 사실은 기내 반입할 수 있는 이 허용 가능한 용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승인이 불효한 거는 이제 뭐 100와트시라든가 요 미만까지는 바로 승인 없이 갖고 들어가게 될 수 있고 네. 뭐 100에서 160와트시까지는 뭐 승인 후 반입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그런 그 규격이랄까 전력 양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이 이게 과충전이 되거나 아니면 배터리끼리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이 파손이 되거나 압력이 가해지면은 네. 압력과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꼭 불량이 아니어도 네. 외부 충격이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 취급이 조금 부적절하게 됐다든가 하면은 그 자체로서 그 인접한 물체와의 접촉에 의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말씀은 배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게 그 추후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한 점에 있어서 같이 이 접합돼서 문제가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국토부에 지금 조사 중입니다. 때문에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가 밝혀질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원장님, 지금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비행기가 뜨기 전에 화재가 나서 그나마 바로바로 좀 화재를 좀 진압하고 해서 만약에 운항 중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비행기가 운항 중에 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천만다행인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행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은 물론 이제 첫 번째 조치 자체가 최인적 공항으로 즉시 회항하는 게 첫 번째 절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라든가 고도라든가 이 시간에 따라서 바로 회항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나마도 너무 급박하게 내려다 보면은 그만한 조치가 안 되고 또 더 다른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지상에서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그래도 이게 크지 않게 부상자 정도만, 중상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피해 승객들 증언에 따르면 아니 근데 왜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 방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내 방송이 없었고 승객이 타고 있는 승객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당시에 그럼 승무원들이 적절하게 화재에 대처를 한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는 뭐 사실은 뭐 비행을 한 사람이니까 네. 뭐 객실에 대한 부분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일단은 에어부산 쪽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기장한테 즉시 상황을 알리고 뭐 조치를 취했다고서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절차대로 따랐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을 인식한 승무원이 바로 기장한테 인터폰으로 알려주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승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 화재가 발생한 그 지역에 있는 승객들을 빨리 다른 쪽으로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쪽에 대한 어떤 소화라든가 어떤 다른 그 2차 어떤 다른 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고 사진으로 보면은 손님이 같이 내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불이 막 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찍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나중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탈출하기 전에 이 네. 승객들한테 내가 비상 탈출을 시작할 것이다 하는 거를 미리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네. 여력이 있다면은 짐을 버리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절차대로 안전한 탈출구로 이제 탈출을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럴 경우에 보면은 승무원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네. 예를 들어서 승무원들 밖에서 승객들이 탈출한 승객들을 밖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네. 한쪽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절차까지도 필요하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뭐 긴박했던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당시 아마 기내 객실 승무원이 4명이 탑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열려 있는 도어에 한 사람에 한 명씩도 다 배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그 오버 더 윙이라고 하는 날개 위에 있는 비상구 같은 경우는 승객한테 그 도어를 오픈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네. 지금 에어부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비상구에 앉는 승객들한텐 사전에 좀 이 양해를 구한다. 혹여 무슨 일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승객한테 직접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쭉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졌는가라는 점을 아마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서 차근차근 좀 알아보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이제 다 밝혀질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날개 위에 있는 비상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정돼서 그렇게 승객이 부탁을 받아서 열 수 있다는 거고 네. 나머지 정상적인 도어들은 기본적으로 승무원들이 여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해서 국토부에서 잘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인명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은 너무너무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이미 이 화재는 발생했고요. 홍콩으로 가려던 사람들은 못 가고 일부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전혜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거든요. 지난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제주항공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보험이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객들에 대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손해를 포함해서 짐도 지금 전소가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문제는 이제 구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이제 뭐 국토부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기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체를 관리하는 주체는 에어부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리의 문제였다면 에어부산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기체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라면은 지금 이 해당 항공기 같은 경우에 에어버스에서 그 제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에어버스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제주항공 때 보잉에서 와서 초반부터 조사를 함께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승무원이나 승객들의 증언들을 보면은 내부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났다. 네. 그 휴대를 하고 있었던 물건에서 이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조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것이 맞다라면 네. 이렇게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 휴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짐 검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짐 검사를 할 때 이 보조 배터리가 당시부터 어떤 이상 발열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짐 검사를 하고 있는 공항공사의 책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승객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승객의 과실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이 났다라면 네. 이 배터리를 제조한 책임자가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이 조사의 결과를 보아야만 구상 청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최종 책임자가 되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뭐 절차를 잘 지켰느냐 여부도 여부입니다만 추후 이 보상 물론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상권을 나중에 추후 청구를 하게 될 테니까 다 일단 보상을 해주고 추후 청구를 하게 될 텐데 그 책임 소재가 최종 누구한테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도 역시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국토부의 조사가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돼야만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기구, 기소대행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석방하라!
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서 설 연휴가 진행된 지 사실 지금 벌써 많은 날이 좀 지났습니다만 매일같이 구치소 앞에는 탄핵 찬반, 네, 이 집회 시위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 그리고 구치소에서의 새해 맞이 다 처음이죠. 윤 대통령. 네, 을사년 첫날 첫 새해 맞이를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하게 되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유혈 사태가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되거나 끌어낸 적이 있었느냐?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권한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이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를 보면 사실상 법 테두리 내에서 한 거고 이게 어떻게 계엄이고 내란인 이번 이 계엄 선언이 어떻게 내란이냐 정치적 판단이지라는 기존의 주장을 좀 쭉 얘기를 했어요.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이 마지막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성치훈 의원님, 예. 청년들을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 전체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하면 사실 남녀노소가 다 있는데 그렇죠. 청년을 예. 딱 집어서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낼 때마다 전 네.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좀 집중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무래도 뭐 2030 또 남성들이 조금 이런 탄핵 반대 집회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네. 판단 하에 그들에게 향한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준 것이다. 그들에게 좀 더 나와달라. 당신들 잘하고 있으니 나와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년이 좀 들어갔다는 것, 뭐 김건희 여사가 조금 언급된다는 것 이외에는 네. 사실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유혈 사태가 있었냐, 뭐 그 정치인들을 끌어내기를 했냐 이런 것들 사실 다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총이라도 써서 어떻게든 끌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실행이 안 됐을 뿐 명령은 내린 것은 지금 명백하게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그 증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이 없이 동어 반복하듯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내용이 없다. 다만 또 아쉬운 거는 여러 차례의 메시지 중에서 전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2월 3일 본인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루지 못했던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전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네. 단 한 번도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옥중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데 특정 지지층,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쪽을 좀 결집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옥중에서 이 메시지를 낸다는 거 옥중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사실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성 부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왜 모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해제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속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최근에 설 인사 이외에는 좀 어떠한 전체 국민이라기보다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온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입장에 있어서 사과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 인사라는 것은 이전에 이미 그 변호인들이 구슬로서 지금 대통령이 뭐 자폐 편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의 SNS에 올리면서 전 국민 메시지는 나간 바가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구속 기소 이후에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접견을 하면서 기소된 내용이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만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러한 형태로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지층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나온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수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사실 두 분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사실 요번에 낸 이 메시지 중에서 좀 다른 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거 말고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성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낸 메시지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김 여사 관련해서 내가 관저를 떠날 때 잠깐 손을 잡고 오긴 했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볼 수도 없고 연락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거 아니겠느냐. 좀 건강이 괜찮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수가 없는 상태죠. 특히나 지금 사실상 이 면회 금지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인 상태에서 가족 접견이 공휴일에는 불가능해요. 그럼 공휴일이 아닌 게 언제? 오는 3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빨라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나 가능하다라는 건데 성 의원님 예. 사실 아내 건강이 괜찮으니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내가 좀 보고 싶다라는 내용도 사실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당장 김 여사가 그럼 31일 금요일 날 접견을 하러 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않을 왜냐하면 것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얘기하고 있는 있으니까. 상황 속에서 대통령도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건강이 염려된다고 했는데 구치소까지 방문해서 이 면회를 온다?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역시 지지층에게 좀 동정심도 일으키고 좀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다. 그리고 또 그 향후의 일정으로 봤을 때는 네. 아마 본인이 이제 보석 신청도 하려고 할 건데 본인의 건강 문제 그리고 본인의 그 영부인의 그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굳이 내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 속의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 의원님 말씀은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리고 보석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 여사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올 수도 없을 거고 약간 이런 좀 감성적인 걸 좀 불러일으키는 걸 언급을 하면서 결국 보석 신청으로 이어갈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보석 신청은 저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필요적 보석 사유로는 좀 해당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었는데 이게 장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임의적 보석,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석방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뭐 최근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처음에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후에 1심 판결을 받고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임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석 신청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을 한 상황으로 지금 결국 검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한 상태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조사 안 하고 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일단은 인신을 구속해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꼭 그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국민적인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인 측에서 이런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봤을 때 네. 구속 사유가 더 이상 없다. 뭐 증거인멸의 우려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없다고 봤을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석방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보석 신청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윤 대통령 쪽에서 보석 신청도 당연히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이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청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김 여사가 이 당장 오는 금요일 날 접견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것처럼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 접견 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당장 뭐 금요일부터 김 여사가 설령 접견을 못 간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접견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저희 MBN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사람으로서 모셨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고생하는데 찾아뵙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는 건
도리라고 생각하고 안 가는 게 더 비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권성동 의원 곧 접경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발언 드린 거죠. 더불어서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저도 월요일 이후에 한번 가뵈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오셨던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접견하고 싶어한다. 저희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인사드리고 또 기운을 북돋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변호인들을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고 하니까 의연하게 계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구속 사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윤상현 의원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설 당일이죠. 오늘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 많은 원외위원장들이 구치소 앞을 찾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 직접 만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석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 앞에서 지금 보이죠. 탄핵반대 이 플래카드를 살짝 들고 함께하고 있는 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강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재의 스탠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같이 동행을 한다. 계속 갈 거다. 이 탄핵 심판도 좀 같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 스탠스를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도 이야기를 한 것이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가가 강릉이어서 어릴 때부터 강릉에 갔을 때 권성동 의원과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면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 원내대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당에서의 중진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 자체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의 상황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면회를 간다거나 좀 강성의 이야기들은 자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는 것은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역할로 보이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몇몇의 그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들을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뭐 내란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의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고 대통령이 어쨌든 뭐 지금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당의 중진들이 저렇게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가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심판 그리고 어떤 내란 쪽에 대한 형사적인 이 재판 이게 지금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설 연휴가 끝나면 오늘 뭐 서울구치소 앞에 간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다른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31일부터는 접견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 또 뭐가 시작이 되냐? 탄핵 심리가 다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현재 이 구속 기소가 되기 때문에 내란죄 관련해서 아마도 재판도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소된 제목을 보면 직권남용죄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게 성추행 의원님. 예.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죄는 우리가 하는 거고 거기에 파생적인 걸로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 정작 기소된 제목에는 직권남용죄가 없다. 이거 괜찮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수사 권한에 관련돼서는 네.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겸허히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나중에 추후에 이걸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좀 미비 상태에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걸 판단할 권한도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안에서는 사법부가 이거에 좀 미비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을 때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겁니다.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제가 봤을 때 7차례 정도 이거에 대해서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번의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각,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또 기각, 그리고 구속영장 연장, 구속영장 연장은 또 기각하면서도 그 안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어느 정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7명의 다른 판사가 제각각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다 괜찮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판결을 내려줬으면 이제는 사법적으로 뭐 절차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되면은 네. 그 이후에는 이걸 받아들이고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제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관련돼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관련해서는 한 단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좀 저는-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전체의 기록을 넘겼는데도 검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뿐만이 아니라 정황적인 것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구속 기소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을 놔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성추행 부의장께서는 여러 명의 판사가 한 명 한 명이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본안에 갔을 때 판사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검찰에서 바로 구속 기소할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하고 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7번 판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본안 판단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때문에 그건 역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꼭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맞닥뜨릴 상황이 말씀드렸죠. 지금 헌재 재판 일주일에 2번씩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지금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형사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형사기소가 됐기 때문에 형사재판도 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아직 재판부가 배당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배당이 되면 이것도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거의 재판 출석만 3번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관련해서 성 의원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계속 이 조사하려고 이 소환 조사를 하려고 데리러 갔었을 때도 헌재 재판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형사 재판에는 적극 응할 것이냐, 지금 헌재 재판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외에 네.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다던가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오히려 행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뭔가 방문했을 때도 방문 조사도 나는 할 수 없다. 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재판에 응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불복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 행사하면서 그것들이 좌절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변호에 응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에 지금 구속 과정, 체포 과정 이 과정과는 전혀 다른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했을 때도 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팀 따로 꾸린다고 이렇게 알려졌던 것처럼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갖고 형사적인 부분, 헌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렇게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 재판부에서 뭔가 하나의 재판을 중지한다거나 이것을 좀 유연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니냐, 재판을 그럼 안 나간다는 얘기냐, 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탄핵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형사 재판을 좀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 사실관계로 인해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헌재의 심판을 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해서 탄핵 심판은 진행이 안 되고 있던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을 하고 형사 사건은 추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포되고 구속되고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구속 기소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을 해놓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런데 2개월씩 2번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 안에 1심 판결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상황에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굳이 탄핵 심판을 중지를 시켜줄 것인가? 네. 이거는 헌재에 재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180일 안에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손준성 검사처럼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네. 헌재 나름대로의 판단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탄핵소추 사유에 있어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던 것을 헌재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에는 빼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먼저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지금 헌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헌재 이 심판을 좀 중단을 하고 형사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데 지금 사실 헌재의 스탠스는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서 가장 먼저 좀 이 결론을 내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인 거죠. 때문에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여부도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봤어요. 네, 지금 영상으로 좀 만나보셨습니다만 지금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 모이니 설 연휴 다들 밥 먹으면서 야 이랬어 저랬어 이런 얘기 할 법합니다. 지금 저희 옆에 두 분 지금 이준우 위원님과 김종욱 위원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근데 일단 새해 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 연휴가 되면서 걱정부터 먼저 했어요.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설 연휴에. 얘기하다가 이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에다가 싸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어느 쪽 지지 상관없이 많이들 하시던데 일단 이준우 위원님 이번 설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히려 야당을 넘어서는 그런 지지율 여론에서 나왔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설 민심 가족들이 모여서 또는 친구들 모여서 한잔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굉장히 첨예하게 좀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딱히 낮아질 또는 떨어질 그런 정황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의 특히 민주당에서 카톡 그 검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론조사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카드를 던지면서 굉장히 패착을 했다. 네.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어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고 했다. 이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당분간은 현재 여당의 어떤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준호 의원님은 지금 뭐 물론 탄핵 정국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좀 지지율을 봐도 딱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설 민심을 판단을 하셨어요. 김정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숫자보다는 다른 인심들을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은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흐르고 있고요. 네. 숫자와 다르게 소위 내란을 일으킨 정당, 또 내란을 일으킨 정부가 그 이후에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아마 좀 제기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 플러스 이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네. 국민적 불안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건지 기각될 건지에 따라서 조기조선이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 결합돼서 경제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윤 정부 들어와서 거의 2년 동안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시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대한 화두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원정을 지키는 문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정치 집단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이는 정당, 그런 부분을 보이는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물론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국민의힘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여당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치가 다가 아니다. 수치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체감되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기도 안 좋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살짝 정당 지지도가 요번에 설 연휴가 되면서도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정당 지지 한국갤럽에서 한 여론조사죠.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40, 국민의힘 41이에요. 그런데 갤럽 거 말고 또 있죠. 또 다른 정당 지지율 볼까요? 네, 입소스에서 한 겁니다. 민주당 39, 국민의힘 39.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이번에 한국리서치죠. 한국리서치에서 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 37, 국민의힘 35.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저희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 3개를 딱 꼽아서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똑같거나 뭐 살짝 위아래, 수치적으로 위아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차 범위 내예요. 이 3개의 여론조사가 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6.2%포인트 차가 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비슷비슷하게 각축전이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종국 의원님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체감하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수치상으로는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네. 정당 지지율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7대3 또는 6대3.5 정도의 구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내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네. 국민들의 판단 자체들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매우 높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박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7년과 다른 정당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네. 민주당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이 탄핵을 당했던 새누리당 말고도요, 국민의당, 네.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와 보수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층들 같은 경우 또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네. 대체적으로 정당 지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지지로 가는 어떤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017년도에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보수와 중도층이 분산되면서 정권들을 잃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국 선거를 패배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격차가 지금 별로 없는데 2017년도에 정당 지지율 격차가 컸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과 그 외 정당들의 격차를 보면 갤럽 기준으로 2017년도에요. 1월 달로 따지면요.
10%, 11%, 5%, 12%였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번 2025년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12월 달 기준으로 20%, 26% 격차가 났다가 갑자기 1월 초에 5%로 줄어들었다가 지금 박빙으로 간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만 봐서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정당 지지율만으로 볼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권과 야권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질문들을 보면 좀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부를 물은 거에 대해서 좀 여론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준비가 된 게 있죠. 한국리서치 거 같이 좀 볼까요? 한국리서치의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이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된다가 36, 인용이 돼야 된다가 60입니다. 그리고 입소스 거도 하나 더 있어요. 입소스 거 같이 볼까요? 탄핵 심판 기각돼야 된다가 37, 인용돼야 된다가 5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당 지지율만 볼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준우 의원님. 네, 국민들이요 정당 지지율과 현재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분리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보여준 체포영장 발부,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그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미 판사들도 공수처 과연 수사 권한이 있느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공수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네. 이게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갔다 그러면 체포영장 과연 발부됐겠느냐라는 네. 그런적인 의문을 가지는 게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네.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법 특정 연구회 또는 특정 사법부의 카르텔로 의심받는 곳에서 계속 이런 사법적인 어떤 무리수라든가 불법적 의심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공수처와 짬짬이로 뭔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2년 6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탄핵이 됐는데 과연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실정들을 다 잊어버리기에는 2년 5개월 매우 짧은 순간이죠.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이 26번 나왔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가격이 87%나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어떻습니까?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국가 부채가 660조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5년 동안 420조가 나왔습니다. 이 두 기간 합하니까 1,000조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준 어떤 실정 능력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은 지난 정부의 어떤 기억을 잊기에는 너무 2년 5개월 만에 탄핵한 것은 빠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정당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다. 다만 저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는 네. 아마도 계엄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조금 그거는 좀 지나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영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준우 의원님 말씀은 정당 지지율과 탄핵 인용 기각의 질문은 지금 디커플링이다. 같이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한 주장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사실상 지금 물어보는 게 정당 지지율 저희가 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탄핵 찬반 여론입니다. 근데 저희가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정권 교체할까요? 유지할까요?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 같이 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죠. 정권 교체할까요? 유지할까요? 한국리서치입니다. 재창출해야 된다 39, 교체해야 된다가 50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이번엔 갤럽입니다. 갤럽을 보면 정권 유지해야 된다 41, 교체해야 된다 51.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차 범위 밖으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김종욱 의원님, 아까 탄핵 찬반을 봤을 때 한국리서치가 이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6, 이게 굉장히 차이가 20%포인트가 넘게 났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정권 교체 재창출 요 차이는 좀 다소 작아졌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 같은 경우는 매우 네. 당위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비상계엄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를 동의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재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소위 조기 재선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을 갖다가 교체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갔을 때는 네. 10%의 격차 정도가 생기는 거죠. 말씀하신 정당에 대한 친화성 아니면 네. 자기에 대한 이념적인 친화성 아니면 후보에 대한 친화성들이 다 결합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차가 줄어드는 겁니다만 또 역으로 따지면 정당 지지율에 비하면 격차가 매우 커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저는 앞으로 만약에 5월이나 6월 달에 조기 재선이 벌어진다면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정권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정권을 교체할 거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 지표를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아침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공수처가 짬짬이를 뭐 했다. 네. 뭐 민주당과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인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다음에 네네. 이제 헌법재판관을 빨갱이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임명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 본부장을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법원의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한 분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지금 헌법재판에서 변론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한다면 기준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여야가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인 규범과 가치 또는 민주헌정의 법치라고 하는 근간 위에서 토론을 하지 않게 된다면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얘기에 소위 전도당하게 되는 좀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짧게 요것만 딱 여쭤볼게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취지 말씀인 거거든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본인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소 관계를 과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주고받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을 팔로우하면서 본인은 또 이제 특정 성향의 어떤 얘기를 많이 정보를 접했었고요. 또 하나 우리법 연구에서 나는 가장 왼쪽에 있을 것이다. 가장 좌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또 스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재판 속도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바로 현재 문영배 재판관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재판 속도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속도만 올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시켜서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지금 최근에 며칠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영배 이 현재 소장 대행인 거죠. 문영배 소장 대행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이거 공정성, 이 중립성 가질 수 있냐라는 얘기거든요. 전 너무 가깝다라는 얘기도 제가 볼 때 근거가 없는 거고요. 저는 초반에 성남시장 시절에 네. 서로 관계들 얘기한 거고 최근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모친상에 뭐 조의를 갖다 뭐 조의금을 냈다 이런 다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난 사실인데요. 현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누구든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에 의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같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도 이렇게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사상법으로 몰아버리는 행위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야가 정당 정치라고 하는 민주헌정 체제 위에 있다면 이런 비판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누구든 이념의 잣대로 그들을 이지매해서 그런 사람들 갖다가 옥죄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 거 우리 스스로가 민주헌정 갖다가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동의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정쟁으로 이걸 계속 말씀하신다면 헌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정당 지지율, 정권 교체 지지율, 탄핵 기각 인용 모든 거에서 지금 완전히 판단이 나뉘어요.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지금 다른 주장을 하시는 지금 두 분인 건데 이 지금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각종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지지율 관련해서 직접 이재명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주거니 받거니 다시 주고 다시 받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죠. 지금 조목조목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지금 대척점이다. 여야가 대척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지금 지지율이에요. 그만큼 지지율은 뭐냐? 여론조사. 민심이 수치로 나타난 게 사실 여론조사인 거죠. 여기에 모두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저희가 뭐 각 여야의 어떤 진영별로 저희가 좀 보긴 했습니다만, 그건 말고 지금 탄핵 전국이죠. 탄핵 심판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탄핵 심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 대체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자 대결 같이 볼까요? 네, 이 양자 대결 다음 이 차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약간 고정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양자를 붙인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쭉 보면 한국리서치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이 시장이 9%포인트 차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10%포인트 차, 그 뒤를 김문수 12%포인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18%포인트 차,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위로 따지면 오세훈 다음 홍준표 다음 김문수 다음 한동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입소스 같이 볼까요? 입소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 1위가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14%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는, 지금 순서상으로 조금 지금 어긋나서 나와 있어요. 이 14%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이 장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4%포인트 차 홍준표 시장 차이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더 뭐 숫자가 더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이가 중요한데 홍준표, 김문수가 사실상 1위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오세훈 시장 16%포인트 차. 그리고 한동훈 이 전 대표가 19%포인트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 이준우 위원님, 네. 보통 뭐 2% 날 게 3% 나고 3% 날 게 4% 나고 할 수는 있지만 순위는 보통 일정하게 갖고 가는데 순위가 아예 바뀌어서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장관 이 세 분들은요 전부 다들 비슷하게 같이 한데 묶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묶여서 움직인다. 묶여서 움직이고 한동훈 네. 대표만 떨어져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붙이게 되면 가장 격차 많이 벌어지고 나머지 세 사람은 사실상 큰 의미가 있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신들의 마음을 또는 우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룹이 어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였던 시절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네. 대표가 물론 본인은 소신을 갖고 하는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는 결국 앞에 주어를 빼고 그 내용만 따진다면 그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지금 그대로 대선 주자 여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당력을 쌓으면서 검증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신뢰감 있는 거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신예인 한동훈 대표와 차별해서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저희가 지금 4명에 대한 양자 대결을 같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같이 사실상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된다. 좀 1%포인트, 2%포인트 그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같은 무리로 지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약간 상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김종욱 의원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지금 여기 거론된 지금 4명,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중에서 가장 좀 싸우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 겁니까? 제가 볼 때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한동훈. 제가 왜냐하면 소위 지금 내란 과정과 관련해서 또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네. 검증이 벌어졌을 때 그 외에 있는 후보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헌재의 시간, 변론의 시간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3월이 지나게 되면 형사재판 시간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면 3월 중순쯤에 5월 중순이나 6월 초쯤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이 문제는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초점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야 당연히 소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우측인 입장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조기 대선의 핵심적인 중요한 프레임은 내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정당을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비전을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나머지 후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을 거다. 왜? 지금까지 본인들이 한 어떤 행동과 발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내부의 결정은 보수 유권자층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을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게 아마 유권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최적의 후보를 좀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 4명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약간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전제로 까셨어요. 그러면서 4명 중에서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제일 그나마 위협적이다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예, 저는 오히려 물론 김종우 전 행정관님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네.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에서 만약 한동훈 대표를 원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과 우파 진영에서는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한동훈 대표가 12월 셋째 주에 나가셨죠. 그 이후에 당 지지율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1월 초에 되니까 40% 가까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출마를 바라는 민주당의 속내는 아마 국민들은 아실 거다 이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반기는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 때 민주당이 오히려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한동훈 대표 지금 그동안 굉장히 조용히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런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본인이 해야 될 역사적 책무를 그거를 회피해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구정 설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 2월 중에는 뭐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메시지가 됐든 행동이 됐든 뭐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멋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결혼을 안 한다.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 취업이 1번이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설 연휴라고 아마 화재가 덜 발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시민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오세훈 시장 설 연휴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현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장관이 지금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라고 하긴 했는데 최근에 기자가 김문수 지사한테 나오시는 거예요?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네.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무 말 없이 하트를 하나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준우 위원님, 네. 지금 다들 약간 몸 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들어요. 앞으로 좀 더 설 연휴 끝나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당의 지지율이 높고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움직인 사람이 있을 법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당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심리가 진행 중이죠. 그렇다고는 만약에 내가 먼저 저요하고 손들고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역풍, 우파에서 대통령과 국민을 지지한 세력들의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돼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대선 출마한다는 그런 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지금 문자로 하트로 답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건 아마 이제 기자하고 특별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냥 잘 모르는 기자가 문의 왔다면 답을 아마 안 했을 건데 네. 평소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냥 윙크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트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친분이 있어도 윙크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요. 서로 이제 친교적인 의미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조기 대선에 대한 출마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답은 아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닐 거라. 이렇게 보면 눈웃음 2개 넣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게. 아하. 그 정도로 해석한 거지. 너무 과잉해가지고 조기 대선 출마해서 좋아. 내가 화답하는 그런 메시지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 연휴 지나고 막 대선 주자로 뜁니다라는 어떤 내색을 막 내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좀 보긴 했습니다만, 왜 홍준표 시장 안 나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홍준표 시장도 최근에 청년의 꿈에 이렇게 이 글을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올렸었느냐? 사실 지금 2030에서 굉장히 홍 시장님이 앞섭니다. 1위입니다라고 올렸더니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취지로 올렸는데 여기에도 약간 비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SNS에 글을 올리길 난 일관되게 탄핵에 반대를 해왔고 다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재집권 준비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 곡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저마다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본 게 양자 대결이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놓고 국민의힘이 막 바뀌었죠. 근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홍천 전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후보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보 등록했는데 후보가 죽어요. 네. 후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추가로 못합니다. 네, 지금 조홍천 전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김정국 의원님, 아니 이재명 대표를 너무 상수로 놓으면 나중에 후보 없이 대선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조홍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아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3가지 정도 여론조사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면접 조사가 2개가 나온 것 같고요.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네. 한 10%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양자대결 구도를 보면. 양자대결로 봤을 때. 입소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 20% 정도 차이가 났던 거죠. 네. 이건 아마 2017년도 박근혜 정부 탄핵당한 다음에 대선 여론조사했을 때 민주당과 아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차이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네. 박빙의 구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관여층들 같은 경우는 ARS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보수층들이 응답을 하면서 양자의 대결 구도가 박빙으로 만들어집니다만 저는 적어도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가 지금의 어떤 전국 상황들을 반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라고 하는 상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들입니다. 그걸 지적하신 거죠, 조홍천 전 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말하는 게 이제 6+3+3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의한다면 적어도 3월에는 2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3월에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부도 상당히 많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못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못 나올 거니까 이재명 대표나 나올 생각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동일한 잣대를 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저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 여론에 반응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바람을 투사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매일 저렇게 삼는 것 자체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적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럴 경우를 굳이 상정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종국 의원님,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내가 탄핵을 바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탄핵 이후에 있을 조기 대선도 준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의 경우도 플랜 B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네. 민주당 내에 있는 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부터 그럴 거니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란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네. 지금 그 후보군으로 그 얘기되는 분들은 거의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입장을 정확히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란인지 아니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래서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내란이라고 인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나와서 펴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맞게 민주당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사실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해서 판을 갖다가 다시 세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요 민주당에서요 아마 이런 논란, 이런 플랜 B가 있을 거라 좀 상상을 해보는데 네. 다른 정당 하나 만드는 겁니다. 대선 후보를 내는 거예요. 그 정당을 만들어서. 본인 생각이신 거죠 지금? 예, 본인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제가 또 어느 정도 취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는 심증이 있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에서 김동연 또는 김무겸 네. 또는 김경수 이런 네. 분들 중 한 분 대선 후보로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당 아까 만든 임시로 만든 대선 후보로 만든 떴다방 같은 경우죠. 그 정당에 뭘 이제 합당하거나 또는 몰표를 주는 거죠. 민주당의 사실 후보는 원래 이재명 대표였지만 출마할 수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범민주당 계열이 이쪽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이런 플랜 B가 가능하고요. 또 네. 하나 재판 속도 3월달에 안 날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가요. 8명 중에서 4명이 지금 우리 법 연구회랑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거 3월 내에 재판 결론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풍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준 의원님이 개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만 떴다 방식의 다른 정당이 야당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전국이죠. 많은 가능성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설 민심이 향방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즉각적으로 이 다음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